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함꽃,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이죠. 공정하다는 착각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안녕하세요. 꼼치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지으신 공정하다는 착각,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책을 보면 파란색 표지에 이게 재판할 때 그 방망이죠. 네. 네. 방망이 움직임이죠. 네, 움직임을 막 표시한 그런 그림이 있고,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뒷표지를 보면은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영태 서울대 교수, 홍성국 국회의원, 그리고 배움의 발견의 저자이신 타라 웨스트오버의 추천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클 샌델,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2010년도에 출간됐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네. 원래 그 인문 교양 서적, 특히 번역본의 인문 교양 서적은 잘 안 팔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 책은 엄청난 히트를 쳤고요. 이분이 이제 일종의 오픈 강의처럼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이 정의에 대한 강의가 네. 같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 책과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강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분의 생각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조금 이제 초점이 조금 이제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정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능력주의라고 네.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능력주의란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정이라는 이 단어가 또 20, 30대에게 워낙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기 지금 때문에 핫한 키워드죠. 네네네네. 이 마이클 샌델 이 교수님은 이제 공동체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고요. 이분의 종교적인 배경이 좀 궁금했는데, 이분은 주이시, 그러니까 유태교를 이제 믿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아이들도 그런 이제 유대교 그런 이제 문화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우선 두꺼운 책이에요. 353페이지 정도 내용이 돼서 처음 받았을 때 아유 이거 너무 어렵겠다. 아우 읽는데 힘들겠다라는 선입견을 주는 책이고요. 네. 내용을 보면 서론에서는 대학 입시랑 능력주의, 뭐 승자와 패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력주의, 성공의 윤리,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일의 존엄성, 능력, 그리고 공동선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중간에 7개 챕터랑 결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진짜 공정한가? 그거는 착각이다. 아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책을 읽게 됐고요. 능력주의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능력주의가 기반이 됐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입시나 그런 것들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이들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다 이런 것들이 배어 있구나.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것의 시작은 어디서 온 걸까? 그런 내용들을 마이클 샌델이 한 챕터 한 챕터 가면서 이렇게 다루고 있었어요. 능력주의가 능력으로 잘 위너가 됐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하고 또 덜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좀 업신여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이 꼴인 거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못난 거야. 하면서 이 두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누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6장을 보면 6장에선 대학을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능력주의로 오히려 양산하는 그런 기관이 대학이다. 능력주의의 심장이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 제목, 영어 제목을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게 Tyranny of Meri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공정하다는 착각인데 사실 이걸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능력주의의 폭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저는 이제 늘 이렇게 그 책을 만드시는 분들 늘 존경스러운 게 어쩌면 제목을 그렇게 잘 지으시는지 아마 여기 이 목차의 제목들도 조금씩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이게 뭐 능력주의의 폭정 이렇게 직역을 해서 제목을 지었으면 이게 좀 덜 히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고 네. 그 다음에 착각? 음. 뭐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어? 라고 음. 하는 그 키워드가 두 네.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게 뭘까라고 네. 약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음. 부제목도 그렇고요. 네, 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게 어쩌면 이 제목에서 이 책 내용, 이 두꺼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나타낸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게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두꺼운 책 중에서 서론과 1장 그리고 또 6장을 읽고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요. 자, 왜 우리가 서론과 1장, 6장을 고르게 됐죠? 꼼씨님? 너무 두꺼워서 달기가 힘든데 예.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아무래도 교육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서 1장, 6장 그리고 기본적인 서론 네.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하고 공통 있어요. 분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입시를 한 번씩은 치러봤던 엄마들이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큰애는 그 한국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식의 경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미국 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었으니까요. 근데도 이제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는 저희 부부가 계속 약간 갈짓자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냥 일반 그냥 그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일관적으로 하시잖아요. 쭉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좀 덜 흔들리고 아이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가이드해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둘째가 이제 고3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덜 흔들리려고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둘째 자녀에게는 그때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거는 그쵸. 어떤 거예요? 지금은 일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좀 보자.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네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랭킹은 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바뀐 거고, 공부라는 잣대로 우월하다, 열등하다를 나누지 않으려고 저희가 같이 뭐랄까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경우는 첫째 아이는 대안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했고요. 둘째 아이는 일반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대학이라는 게 정말 아이 인생에 필요할까? 첫 번째 아이랑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학이 필요하다면 대학을 가야겠고, 또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학이 필요가 없다면 안 가도 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대학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알아보는데 대안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코엑스에서 하는 입시 그런 박람회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코엑스를 갔는데 저희 아이를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대학이나 입학 사정관들이 없으셨어요. 자료가 없으셨던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의 입시 예전에 결과들은 있었는데 대안학교에서 간 경우들은 소수라서 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는 대학을 원하는데 대학을 갈 방법이 없는 건가라고 처음에 낙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찾으면서 틈새를 보니까는 없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수시 전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또 그 과를 진학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몇 가지씩 열려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학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많은 다수가 선택한 입시 방법이 아닌 소수가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이미 여기서부터 소외되고 있고 어떤 입시 경쟁에서 제외된 사람들처럼 여겨졌었던 그 기억이 첫 번째 아이 입시를 치르면서 나고요. 그때 생각했던 건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 나는 모르지만 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그 입시를 치렀던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내 자녀가 중산층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들을 막 더 이렇게 제대로 그 입시에 그 경쟁 상황에서 좋은 조건이 되도록 옆에서 부모들이 계속 푸시한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가 중산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공감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자라서 그 능력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진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젖어서 우리도 자랐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부터 걔하고 상관없이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랭킹이라고 하는 그 학교 쫙 그 능력주의 그 서열에 맞춰진 학교를 아이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그때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최초의 관문이라고 저희는 다 생각하잖아요, 대학이.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까 우리 헬레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더 보고 아이가 그거를 집중해서 자기도 찾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면서 저희만의 시간표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 먼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오기 전에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너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니? 엄마가 어떻게 했던 것 같아? 했더니 이제 뭐 1, 2년 전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그냥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냥 놔뒀대요. 그게 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를 통제하거나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그냥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어서 그게 좋았다고. 근데 제가 도와준 거는 밥 해주는 거랑 그다음에 어디 데려다 주는 거 그런 종류였는데 아이가 편하게 잠자거나 쉬거나 그럴 수 있게 그거에만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어쩜 그냥 아이가 혼자서 자기 길을 잘 찾아가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마가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는 너무나 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입시라는 그 제도 안에서는 경쟁 그리고 성공 이런 단어들이 늘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정해지고 이제 이런 구도로 가니까 그거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사실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입시 때 저희가 또 믿는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 이거로 아이 그 입시를 그런 정말 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고3 학부모를 지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뭘 하고 아이가 불안해하더라고요. 아이가 일단 먼저 불안해요. 학교 그 안에서 막 치열한 그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되게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걔가 막 이런 저런 막 그 갈팡질팡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그렇게 할 때 쟤 저렇게 막 다 잡으면은 더 안 될 텐데 하나만 좀 집중해서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게 먹히지 않고 아이가 선택한 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결정하고 입시를 마무리했어요.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마음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 경우도 아이한테 한 번 더 시험을 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시험을 본다 해도 나는 어차피 이 학과를 선택할 거라고 학교를 레벨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자기 인생에서 더 많은 플러스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이미 자기는 만족하고 지금 하는 공부 또 똑같은 공부를 1년 더 재수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일이 되니까 자기가 다른 아이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사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그래.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입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알았구나. 이거면 됐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입시라는 게 참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게 하는 네.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제일 핵심은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간다,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능력주의인 건데 네. 그렇죠. 특히 좀 고생을 많이 한 애들, 그러니까 남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공부하고 다른 애들 PC방 가거나 게임할 때 참고 안 가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자기 절제를 해서 애를 쓴 아이들일수록 그 결과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네. 되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네네. 야, 저렇게 맞아요.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에 한 아이가 뭔가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유 그러니까 네가 그 안 하더니만 그렇게 됐네 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공부라고 하는 혹은 성적 또 그 결과로서의 어떤 대학 입시의 결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더 확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가치로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소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네.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게 번뜩 생각이 들면 다행인 거죠. 저는 이 네. 책 때문에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게 제일 평등한 거 아니야? 열심히 한 사람은 잘 되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뭐 조금 열매가 적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거두는 것이 더 많다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또 먹이를 빨리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아이들한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 했고요. 근데 이게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실한 농부에게서 열매가 나오지만 사실은 햇빛과 비와 적절한 온도와 이거를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신 거고 그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이 책에서 특히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주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능력주의의 문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뭐랄까 다 분열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 성과는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리고 너희들 노력 안 하는 것들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능력주의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거리두기를 이미 사실은 해 왔었던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연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주의, 네, 함께 가는 거, 예, 공동선이라고 공동선, 네,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네. 능력주의라는 그 어떤 사상이 자꾸 막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네. 예,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나누고 싶어지지 않고 네. 또 예를 들면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의 오지에 간다 그러면 저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손재주가 있나, 체력이 좋기를 하나. 그 다음에 식물 동물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몰라요. 근데 제가 조금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는 이 시대에 한 1000년 전쯤 태어난 거 아니고 예, 21세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능력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네. 또 저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새삼스럽게 부모님께 감사하며 저는 제 세대가 저처럼 다 누리고 사는 줄 알았었어요. 정말로. 네. 근데 제 세대에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신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경제적 열악한 환경에서 대학 가는 거는 꿈도 못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년대, 60년대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나의 세대, 나의 동 세대의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그런 걸 경험했었다는 걸 되게 놀랐거든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를 못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네가 성취를 못했어? 그러면 그거를 제가 가진 무언가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15페이지에 저도 요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됐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육 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오욱환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 계층이 변화될 거라는 상승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계층이나 계급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대물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는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대학 교육을 받고 뭔가 신분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좀 깜짝 놀랐었고 또 말씀 헬레님이 하신 것처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던 대학생 때였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런 걸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마이클 샌들 책의 서문에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내 몫인가? 아니면 행운의 산물인가? 나의 노력은 나의 것이지만 그런 노력은 패배자도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운이다. 이 사람은 운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의 노력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를 만난 것도 내가 시대를 잘 만난 행운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만이 아니라 그 외에 부모든 교사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사회라는 배경, 그 나라 그런 모든 것들이 총합이 결국은 내 자리라는 걸 이거를 뭐 승자든 패자든 꼭 나눈다면 그걸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음,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빚졌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의 배움과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뭐 시대적 배경, 뭐 부모님 등등 여러 가지만 있지만 좌우지간 나는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거니까 내가 혼자 즐길 거야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어요. 네. 지금 내가 얻은 성과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것에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교수님은 행운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쵸? 예, 그렇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공정하다는 착각 우리 입시를 경험해 본 엄마들 덕도 있는 것 같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 책을 추천하신 우리 헬레님 이 책을 어떤 시각,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초반에 꼼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 두꺼운 책을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처럼 그래도 이 책이 궁금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서론과 1장과 6장 이렇게 세 개 챕터만 읽어도 마이클 샌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챕터들은 그 앞부분에는 이제 이 능력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저도 2번 정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기독교 역사도 심지어 기독교 역사가 나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혹시 이제 힘드시다면 서론과 1장, 6장을 읽으시면 이거는 좀 더 네. 특히 이제 우리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또 내가 아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음, 전달하고 있는 네. 것인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읽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되잖아요. 참 재밌게도 기독교 서적이 아니지만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또 그런 것도 되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여기서 마이클 샌델 이 교수님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냐고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각자는 어떻게 나는 지금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꿈씨님 오랜만에 녹음하셨는데 오늘 녹음하신 소감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음,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착각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떠올랐고요. 또 아이한테도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능력의 대학 입시 정도까지 살았던 아이들은 그렇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는 거기까지 경험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 이상으로 누군가한테 또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자기가 못했지만 누군가한테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정도의 친구들이 살았던 세상까지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다면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그것이 또 어떻게 바뀔지를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저의 인생, 또 아이는 아이의 인생, 그 각각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는 걸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다. 그러니까 능력대로 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그 모든 판을 다 읽으시면서 꾸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우리 두꺼운 책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그래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네, 오늘 팟캐스트 함께 같이 나눈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참 좋았습니다.